그래서 교과서 지문 범위는 웬만하면 다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 즉 외부 지문은 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좀 근대도시 끝내놓고 4-1단원에 있는 그 교과서 지문부터 먼저 끝을 내게 알겠지? 자, 일단은 우리 그 지난주에 있던 지문 4페이지 3문단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1, 2문단에서는 어쨌든 자 우리 그 근대 이 삶의 양식을 생산적으로 보느냐, 그지? 소비적으로 보느냐, 요 두 가지 어떤 관점이 나왔고, 3문단에서는 요걸 좀 뭐하는, 이제 이 통합을 하는, 그지? 그래서 요런 지금 이제 이 문제, 그 전기방식 묻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뭐 절충이라든지 뭐 통합, 요런 워딩으로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러면 3문단 한번 읽어볼 건데, 근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 악화, 그 다음에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 악화의 입장을 아우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아우르려는 연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뭐 하겠다고 합치겠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일찍이 근대도시 이런 복합적 특성, 여기서 말하는 복합적 특성이라는 같은 걸 가지고 뭐라고? 생산과 소비적 특성을 다 같이, 그지? 통합하는. 그래서 이제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소비 악화, 그 다음에 생산 악화를 합쳐서, 자,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그치? 그래서, 베냐민은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어쨌든 간에, 자, 새로운 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노동이라는 것이, 그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이제 살았지 않죠?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노동 소외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노동 소외, 오케이, 좋아. 그런데, 소비 행위가, 자,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 새로운 기술의 어떤 이제 이런 이 부정적인 면도 인정합니다만, 이 소비라는 것이 단순 그냥 지금 여기는 구매, 그러니까 사는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매 말고 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비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단순 구매 행위로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둘을 통합하고는 있습니다만 소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체험이 결국 뭐냐라고 봤을 때, 자, 벤야민은 이러한 사실을 근대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하는데, 근대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서로 다른 것들이 자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자, 병치 뒤섞이며, 요게 위에 같은 말 뭐야? 그 이제 복합적인 체험이지, 그지? 그러니까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자연도 있고, 인위도 있고, 인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병치되고 뒤섞이며 복합적 체험을 한다, 같은 말이야. 맞지? 자, 그리고 이때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을 했다. 자, 우리 그 이 문단 잠깐 복습 좀 했다면은, 이 문단에서 우리 소비학파가 이 환상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뭐 한다고? 결국에는 자, 이 기대, 그지? 쾌락 이런 것들 유발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환상을 자아내는 구경거리들 등장했고, 그다음 철도 여행 요거는 자, 첫 번째 예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 복합적 체험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이런 새로운 기술과 지금 덧붙여서, 그치? 자,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예시로 지금 철도 여행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철도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전기기관 이런 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한다고 철도 타고, 원래는 우리 도시, 우리 동네에서만 놀았었는데 어디로 갈 수 있어? 다른 동네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서 내가 뭐 한다고? 여행 가려면 기차 티켓 끊어야 되고, 밥 사 먹어야 되고, 뭐 또 뭐지, 숙소 잡아야 되잖아요, 그지? 소비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비가 그냥 단순 이 삶을, 재화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비를 함으로써 뭐 한다고? 여러 체험들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밑에 봐봐. 근데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자 체험되었던 풍경이 이제는 자 철도를 타고 가면서 뭐 한다고 쫙 비춰지면서, 그렇지? 약간 영상화, 내 머릿속에 영상처럼 쫙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대 이전 정지, 그리고 근대에서는 이렇게 생략했지만 근대는 연속, 이런 식으로 이양 대립을 해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자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철도 여행을 통해서, 그치? 복합적 체험, 파노라마 체험. 그치?
정지해서 움직임, 동작으로. 그다음에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해서 만든 자, 상품거리인 우리 아케이드도 있는데 요런 거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어쨌든 지금 어떤 체험? 복합적 체험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전에 어떻게 했어? 경계가 뚜렷했다는 말 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읽으면서 저 철도 여행은 그치? 자, 정지해서 움직임으로.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아케이드라는 새로운 또 기술로 그지 만들어낸 이제 이 상품. 요것도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뭐야?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럼 이 말은 그 전에는 경계가 뚜렷했는데 그지 모호해지니까 이렇게도 느낄 수 있고 저렇게도 느낄 수 있고 또 합쳐서 느낄 수도 있고 같은 거지. 이런 체험들이 가능해졌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기술과 소비가 섞이면서 그지 복합적 체험으로 나아가는 지금 사례들. 맞아? 그리고 이러한 충격 체험 같은 말, 충격 체험이 같은 말 뭐예요? 복합적 체험. 이런 충격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지니까 그런 감성 감각을 통해서 이제 환상으로 나아가. 아니? 자, 이런 식의 어떤 패턴도 좀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충격 체험, 복합적 체험이 새로운 감각, 감성. 자, 그리고 4문단. 그래서 벤야민 얘기 계속 이어지는데 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또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또 형식 중에서도 뭐 철도도 있고 아케이드도 있는데 하나 또 이제 포인트를 준다면은 영화에 좀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라는 건 어쨌든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요, 근대에 나타났다는 거지. 벤야민에게 이 영화 자체가 근대의 작동 방식이면서 자, 동시에 리듬이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 영화는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일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내는 기계의 리듬을 떠올린다고. 그러니까 근대라는 건 아까 벤야민은 이런 무슨 속성도 노동적 속성도 있다고요. 그치? 생산.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소비적 속성도 있다고 봤다고. 그래서 이 영화라는 건 지금 작동 원리를 보니까 이게 지금 마치 지금 근데 지금 막 생겨나는 기계들. 그치? 그런 리듬과 좀 흡사하게 만들어 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작동 방식 약간 기계적이구나.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치? 자, 또한 관객이 아닌 이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자,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 마찬가지.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지문 보시면은 자 우리가 영화를 찍으면은 뭐 조명팀 있고 그치? 오디오팀 있고 촬영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셀프들은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걸 진짜 전체적인 모습 파악하기 어렵다를 뒤에서 좀 쉽게 간소하게 이렇게 분업하라고 표현한 거야. 그치? 그 각자 저마다 하는 역할들만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기계적이면서 분업화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은 영화라는 것 제작 방식이라든지 그치? 어떤 구성 단위 자체가 기계적이면서 분업화를 보여주네? 이것은 근대의 작동 원리 방식과 흡사하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이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또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치? 아까 소외 인정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배우는 자기 연기만 하면 되고 그치? 그다음에 오디오 팀은 그 음성 녹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도 촬영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노동으로부터는 그치? 소외될 수 있다라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 여기서 말하는 충격 체험이란 복합적 체험. 이제 결국 뭘 유도하겠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겠어?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색다른 감성, 감각을 일깨워줄 거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근대 작동 방식은 물론이고 영화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어떤 영상, 체험을 통해서 결국 또 감성 감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기계적이면서도 그것이 감성 감각적인 거지, 환상적인. 그래서 이제 소비 양식 같은 이제 이 패턴도 좀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이제 생산 양식이요, 생산 학화, 그 다음에 니은이 소비 학화. 두 가지 다시 곁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 충격 체험을 통해 똑같은 말 또 나오잖아.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다. 맞죠? 자, 그래서 매체이기도 하다라는 점. 그래서 기억, 니은의 그치? 복합 양식을 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 대상, 이질적이랑 질적으로 좀 다른 것들 얘기하는 거. 서로 다른 것들이 그치?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또 유사하더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체험한다라는 건 그것보다 근대를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 근대 이 현실을 그치 체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가 막 이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여러 이제 복합적인 다른 이제 양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한때 어울려서 그저 복합적이면서 충격적인 체험을 만들어주는 일사더라는 거예요. 근대의 일사. 자, 그러면서 결국 자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이건 지금 이제 뭔 거야? 이 불규칙하고 복잡하게 뒤섞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겠지, 그지? 서 시공간의 연결이라든지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이라든지 느린 화면, 빠른 화면의 교차와 같은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그지? 자, 또는 영화의 촬영 기법 같은 것들이 정신적 충격을 발생.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충격 같은 말 그건 뭐야? 정신적 충격, 충격 체험, 그지? 이런 거 측면을 묶어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발생시킨다? 그럼 그 발생은 또 결국 뭐야? 새로운 감성 감각을 일깨울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충격 체험을 통해서 그지? 자, 정신적 체험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충격. 이걸 통해서 이런 감성 감각을 또 느낀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치? 자, 3번 문제 지금 바로 풀어버릴게. 3번 문제 1번 선이 잠깐 봐봐. 자, 감성과 감각을 만나 결국에 그래 충격이 그치 불러일으키고 감성 감각. 맞지? 3번에 1번 됩니다. 다음 2번 선 됐지. 독특한 주제 앞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런 봐봐. 주제란 결국 내용이에요. 얘들아 형식이라는 워딩이다. 형식과 우리가 반대되는 또 이제 이 상대적 층에 있는 워딩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구조상의 패턴상의 어떤 원리가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 준다고 했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 알겠지? 그럼 3번 선있지? 자, 근대도시 일상체험 밑줄. 그래. 영화에서 그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충격체험이 꼴 근대체험과 똑같아. 그죠? 다음 4번 선있지 보세요.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장 밑줄 형식적 요소. 그래, 형식, 원리, 형식적 요소. 이거 층위가 맞잖아요. 맞습니까? 다음 5번 선택지. 자, 요거는 우리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자, 5번 선택지는 우리 지문에서 확인하고 넘어갈게 봐라. 그래서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 준다니까, 결국 이제 금방 읽었던 저 우리 3번 문제의 5번 선택지 설명 금방 문장. 그치?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감각적 지각, 이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체험이니까 되게 뭐야? 충격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감으로 육감으로 느낄 수가 없는 체험이니까 충격적 체험을 가져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격 체험으로 포함시키면은 3번에 5번도 맞는 말이다. 정답은 2번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자, 계속 읽을게. 자, 베냐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그다음에 꿈의 체험에 빗대어서 시각적 무의식, 어쨌든 간에 정신적 충격이 꼴 시각적 무의식도 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 충격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럼 다시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새로운 의미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의미는 같은 말 결국 뭐라고? 감성 감각이죠. 그치? 이 삶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치? 저런 반응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감각 같은 말이잖아. 그리고 그래서 인문 철학 지문들은 이거 범주화 계속 자꾸 시켜줘야 돼요. 같은 말, 그치? 다른 표현들. 어쨌든 영화관에 모인 관객들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즐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각적 무의식을 공유를 하면서도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또 느끼기도 하고, 그치? 자, 집단적인 성격도 있고 개인적 성격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 단락이었어. 그래서 마지막 5단락 뭐 정리를 하는 건데, 근대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자민의 견해는 생산학과 소비학과를 포괄한다는 게 지금 뭐야? 합쳤다. 그치? 통합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단초, 그 단서를, 그치? 기초를 제공하고, 벤자민은 근대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에 있지만, 자, 사물화된 노동자이고 지금 위에 기업. 그치? 이것은 무슨 관점인데? 생산학과. 맞죠? 자, 그렇지만 그 자체로 내면 세계를 지녔다는 것 자체 내면 세계가 지금 뭐야? 있다. 상실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누구 센스야? 이거는 소비학. 맞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짜서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 즉 둘을 통합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 자 어쨌든 이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삶을 세계, 다시 착취의 삶을 세계는 뭐야? 기억. 그렇죠? 그다음에 꿈의 주체 세계가, 꿈의 주체 세계가 결국 뭐야? 꿈의 주체가 누군데? 인간일 것 아닙니까? 인간의 정신 내면 세계. 맞지? 자, 이것들이 지금 교차하는 복합, 결국 또 같은 말 하는 거거든. 표현만 다르다고요, 표현만. 꿈의 주체 세계는 내면 세계라고요, 내면 세계. 맞지? 응. 자, 이렇게 벤야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 시선. 일면적 시선이란 뭐야? 기억으로만 바라보나. 그치? 또는 니은으로만 바라봤던 두 학파에 지금 뭐야? 의문을 던지고, 그지? 또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치? 기억만, 니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왜? 기억, 니은 둘 다 있으니까, 근데. 맞아? 자, 그러면 오른쪽에 1번 문제는 전개방식 문제라서 선생님 5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선택장 보십시오. 그래서 근대 도시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위에다가 기억, 니은 적어주시고. 자, 기억, 니은 나왔고,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이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 복합적인, 이 복합적이란 기억, 니은 플러스라고 적어주시고. 자, 이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다. 정답 5번이죠. 다른 거 선택지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고, 2번에 지금 기억과 니은을 지금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그 기억은 일단 자, 우리가 생산, 그 다음에 니은이 소비인데,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근대 도시 및 진임 환상 물결.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가 환상이 없는, 그치?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뭐야, 내면 세계를 상실한 이런 존재로 본단 말이야. 그런데 환상은 지금 진였다로 표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의가 범주가 안 맞다고요. 그치? 그 다음에 자, 다시 생산학과 새로운 테크놀로지 발달 좋습니다. 성립된 근대 생산 체계가 욕망과 충족의 간극이라는 원인도 누구 거야, 이거 지금. 이것도 니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간극이 있다는 것은 이 욕망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충족 사이에 지금 뭐야? 시간적 지금 텀을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 얘기 했던 것은 주어가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나와야 될 자리라는 거죠. 네. 자, 다음 3번에 니은 이번에 소비학파입니다. 근대 도시의 소비 정신이 금욕주의 정신에 의해, 그러니까 요래, 이게 지금 인과적 진술이잖아. 그러니까 소비 정신이 금욕주의 정신에 의해가 아니고 금욕주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 누구들도 청도교인조차도 환상을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금욕주의가 지금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니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기억과의 반대 진술이 아니고, 그치? 니은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 자, 4번 선택지. 자,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한 대상 아니다. 오케이, 좋아요. 맞죠? 이거 니은 설명 맞습니다. 자, 실현 가능한 뭐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 그치? 이 기대 때문에 뭐가? 그래. 쾌락이 유발되는 것이고. 그치? 그러면서 소비를 하게 된다. 요거는 철저하게 니은 설명이 맞군요. 정답 4번. 그치? 5번 보세요. 자, 공통점인데, 모두 소비가 노동자에 대한 집단규율을 완화해서 유순한 몸을 만든다?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지금 이제 묶었지만 사실, 집단 규율을 완화한다, 몸을 유순하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모두라고 할 만한 근거가 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문단에 따르면은,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를 당한다. 그러니까 규율이 오히려 기억은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니은은 그런 어떤 규율 속에서도 사람은 내면색을 지닌다는 거니까, 그렇지? 규율이 완화돼서 지금 유순한 몸이 아니고 규율 따는 거 인간에게 크게 영향 주지 않는 이런 것들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라는 선택지는 잘못 설명된 거. 그치? 자, 다음에 오른쪽 4번 한번 볼까? 자, 4번에, 자, 여기 지금 이제 보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지금 과정에 보기를 주고 있는데,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는 요 영화 작품이 1920년대 근대 도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는 뭐라고? 영화라고. 그치? 근대 영화. 자, 그래서 베르토프는 다중화면, 화면 분할들 등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해서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다시 여기 말하는 다양한 영화 기법이랑 형식적인 요소겠지. 맞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근대 도시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잘 녹여내는, 당연히 뭐로 만들어지겠어? 충격적인 사람들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영화를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겠니? 감각 방식. 딱딱 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는 억압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노동자가 주인공.
그다음에 영화인 또한 노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렇지 영화인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결국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자 중 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화 감독이었던 베르토프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으로서 노동자가 지금 이제 나오는데 그때 그 노동자의 직업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나 보다. 왜냐면 앞에 보면은 그냥 영화가 아니고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정도는 사실성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베르토프는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통해 영화가 편집의 예술, 편집에서 형식적인 어떤 부분이 가미됐다는 거겠지 확인시켜준답니다. 또한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 관객들. 그걸 좀 요거 체험하고 새로운 감성 감각을 느끼는 거고. 맞지? 이번에 주체가 좀 관객들이니까요, 관객들. 이 모습은 자, 영화 속에서 또 보여줌으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그 과정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 지문에서 내용하고 좀 별거 다른 내용 아닙니까가 아니고 이런 보기 같은 이제 이 구체적인 사례를 주면 이게 좀 접목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1번에 자, 영화는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 오케이 좋아. 영화까지 좋고 그다음에 영화인 이 지금 제 노동자로 나온다고 하니까 좋은데 우리 지금 보기 어떤 부분에도 사실은 뭐 당연히 분업화된 과정에서 영화가 만들어졌겠지만은 이 영화 내용 자체를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이 노동자인 영화인의 그치 어떤 모습을 그치 보여줄 뿐 이게 지금 소외되었다라는 그치 모습은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분업화라는 내용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소외된 노동자 맞을 거야. 그래서 인정을 할 건데 이게 뭐 분업화로 인해서 그치, 자 이어서 말하는 영화는 요 위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 내용은 보기 내에서 언급할 수가 없는 내용이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라고 하는. 물론 이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뭐라고? 맞는 말이지만 분명히 전제를 뭘로 깔았어? 베르토프의 영화니까 위에 나오는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는 요 작품을 지금 이제 딱 한정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지금 이게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보여준다라는 말은 요거는 부적절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소득 지문이다 보니까 뭐 깔끔한 선택지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당연히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녹아들었겠지만 보여준다는 틀렸다. 그치? 그래서 보여준다 했어. 정답이 1번. 그럼 2, 3, 4, 5번 가볍게 한번 가볼까? 자,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생산 압박을 묘사하는 훈육된 노동자의 모습과는 다르군. 왜? 훈육된 노동자는 말 그대로 지금 훈육됐으니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위에 지금 보기 따르면은 주체적이고, 이제 능동적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 그치? 다르다. 다음 3번에 베르토프가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재구성한 것은 이건 곧 뭐라고? 시각적 무의식 같은 말. 그치? 시각적 무의식. 또는 정신적 충격. 자, 그 다음에 베르토프가 사용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베냐민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에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가 이게 지금 이제 근데 그 이전에는 막 정지되어 있고 막 그랬잖아. 그치? 정적이었단 말이야. 되게 동적이면서 다이내믹하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들의 연속되는 그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연쇄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5번에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어쨌든 간에 근대 도시인이겠죠. 그치?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지금 근대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그치 관객이야말로 지금 충격 체험하는 것, 꼭 근대를 체험하는 거지 근대인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감성 감각으로 넘어갈 거고. 그죠? 다음에 정답자 1번이었고 5번 문제 한번 가볼까? 5번에 자, 그래서 베냐민이 말한 근대 도시. 어쨌든 생산과 꿈꾸는 공간, 생산의 공간, 기업, 꿈꾸는 공간, 내면 세계가 있는 거지, 환상이 있는 기대가 있는 소비 압박, 관점, 교차하는 공간, 적절한 설명. 이번에 소비 행위가 노동자에게 다시 복합 체험을 가져다 준다. 복합 체험. 그죠? 복합 체험. 다음에 3번에 이질적인 것이 아까 병치되고 뒤섞이고 같은 말 뭐야? 복합. 그치? 4번에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을 통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 잘 나오거든. 분명히 노동 소외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였어? 베냐민 인정했어. 그치? 그런데 이런 노동 소외가 극복된다, 해결되나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당하고 할 수는 있다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금 소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감각도 이제 느끼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야, 극복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인정한다라고 하지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 내놓지는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집단결에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 또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니은도 있는 근대, 그지? 근대라는 것은 근대도시라는 것은 기업 간의 은이 그지 합쳐지. 자, 그래서 기업적 성격도 있고 니은적 성격도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외부 지문 3개가 지금 더 있는데 4-1단원이 지금 학교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4-1단원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자습서 176페이지. 뭐지, 4단원이 이제 우리가 그 분야의 글들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요 개념들 빨리 한번 확인하고, 본문으로 좀 넘어갈게. 자, 그래서 176페이지에 1번 한번 보면, 뭐, 인문예술 분야 글의 특성에서, 어쨌든 뭐, 인문 분야의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해 철학적 탐구,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기록하기 위한 인간의 지적 활동이 축적된 글이다라는 정의 나왔고, 요 분류, 종류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뭐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문학부터 해서 이런 심리까지 해서 하위 또 이제 종류가 있고, 어쨌든 인문분야의 글은 한 개인의 삶을 질적으로 고양의 높이다의 의미고, 고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 나아가 다른 분야의 학문을 하는데 바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우리 그 첫 번째 그림, 우리 그 이제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그렇지? 요 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로봇에 과연 인권을 부여해야 되는 것인가, 새로운 타자로서의 그지, 그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저 로봇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성찰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에는 인권이 있을까는 인문 분야의 글이에요.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예술 분야 글인데, 사실 고흐의 그 감정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동생 태한테 쓰는 글로 써요. 그치? 자기가 이제 뭐 힘들게 살았지만 뭐 그래 포기하지 않고 그치? 그림을 끝까지 그려가지고 나한테 줄 거야. 뭐 이런 얘기거든. 어쨌든 뭐 인간이 또 상상력과 기술 발휘, 아름다운 표현하는 활동력, 그 결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으로부터 또는 에서부터 이런 예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 창작 과정 이런 것들 다룹니다. 그래서 뭐 예술 철학, 미학, 또 예술론 일반에 관한 글, 작품론, 작가론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자 새로운 심리적 세계를 창조하는 글들 대표적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그 고유의 이제 감정 없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 글에서는 고유의 어떤 예술관, 가치관이 또 드러난다는 점에서 예술 분야 글이면서도 인문 분야 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밑에 뭐 2번 해가지고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건 내가 타이틀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타이틀에 그래서 우리가 인문 예술 분야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 배경 지식을 좀 활성화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고우라는 사람이 하면은 그치? 이 사람 지금 뭐 자기 막 귀자르고 뭐 이런 사람 아니냐? 그럼 배경 지식 활용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는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치? 새로운 많은 기술들이 지금 이제 발전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읽으면 좋다는 거야, 그치? 다음 두 번째, 인문학적 세계관과 인간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을 비판적 이해인데 이 비판적 이해가 이게 3단원에 나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원래 3단원 읽고 지금 4단원 와야 되는데 3다시 지금 여기 3이 2인가 3에 나올 거야 아마. 비판적 읽기란 네거티브가 아니고 따져보면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웬만하면 글쓴이의 어떤 생각, 주관이 좀 많이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을 다 하나, 그치? 뭐, 빠짐없이 다 옳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관이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너무 편중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있자는 거야. 알겠지? 다음에 오른쪽 세 번째. 자, 서머 공자 아저씨 밑에, 맹자 아저씨 밑에 보면은, 자, 예술과, 자, 삶의 문제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읽기.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시각도 따져보면서 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론 뭐 이 세계에서는, 현실에서는, 제1주체로 설정이 됩니다만, 다른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그치? 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객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읽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178페이지에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라는 요 글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일단은,
오른쪽, 자, 제재 연구라고 되어 있는 개관표부터 먼저 확인하고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갈래 논설문 나와 있어. 논설문은 뭐 하는 글입니까?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지? 또는 이 논설문은 밑에 성격 보시면은 설득적 성격이 있다는 거야. 설득이란 내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장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 하기 위한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지문은 지금 보면 피노키오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 이제 로봇공학자들 이야기도 견해를 인용해서 가져오고 있고, 그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신화 같은 것들 가져와서 뒷받침하고도 있고요, 그지? 그래서 주장, 설득,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논증적이라고 해요. 논증적. 논증이 무슨 뜻이요? 논증 주장과 결국 이유 근거가 그지 타당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필자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지?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유 근거를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제재는, 인간과 로봇의 관계.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것이 점차 그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간과 같은 지위를 줄 것인가, 인간과 다른 지위를 줄 것인데, 그 지위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그치? 자, 다음에 주제는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되는가의 문제. 그치? 자, 그럼 인권이란 것 자체가 인간적 권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로봇이 발달되어도 그 로봇을 인간이라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간적 권리를 부여해야 되느냐? 자, 인간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권리를 또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그 로봇과 다른 우리 인간만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은 철학적 과제가 그치?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이런 지구적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글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치? 자, 다음에 밑에 특징 보시면 독자에게 익숙한 동안 피노키오의 모험을 예로 들어서 보다 좀 이제 철학적인 좀 무거운 주제긴 한데 사실은 좀 쉽게 그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다음 두 번째 로봇 과학자들의 주장 인용에서 지금 이제 로봇 과학자들이 크게 세 부류가 나와요. 그치? 로드니 브룩스였나? 하고, 그치? 시게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봇 공학자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들의 주장이 그치? 각각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플러스, 자, 이 주장이 지금 인용이 되는데, 필자의 견해와, 글쓴이의 견해와, 동일한 인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이제 과학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시게오 같은 경우에 일본인 과학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내용 정리를 할 때, 어쨌든 미래 사회 로봇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 생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타에서 왔다라는 것이 로봇의 어원을 밝히면서, 자, 미래 사회 로봇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인간의 태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치? 인내, 헌신,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어떤 타자로서의 로봇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를 뭐 해야 된다?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자리 잡게끔 인내하고, 그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치?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시고, 그러면은 178페이지에 그리고 요게 지금 우리 소제목들이 달려있어요. 소제목들 요 순서 배치하는 문제가 배점이 낮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1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 가단락. 그래서 처음서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소제목. 이 소제목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뒤에 이어질 내용들을 함축하고 독자들의 호기심 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제목 기능은 항상 너희들 때 염두에 둬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어질 내용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줘. 그치? 독자들 호기심 높여주고, 그치? 뭐야? 자, 그러면 보자.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 1883년에 출간한 책이다라는 지금 이제 소개로 시작을 해요.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나무 토막이 이제 피노키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뭐가 됐다?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 이 도덕적 교훈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알고 선도 알고 있는 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별말이고요. 그죠? 담고 있는 동화로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진짜 첫 번째 지금 이제 이 단락에 따르면 일단 지금 저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 거라는 큰 제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피노키오라는 이 동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독자들의 호기심, 흥미를 끌어내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 피노키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금 현대 사회에 연결했을 때는 바로 이 뭐에 해당하는 로봇에 해당하는 새로운 뭐가 되는 겁니다. 타자가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 동화적 해석이 아닌 필자는 이제 인공생명의 철학이라는 소제목부터 이제 이것을 인공 말 그대로 이제 이 지능과 내지는 로봇 이제 이 출현에 관련해서 이걸 재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나를 한번 볼게. 그래서 중간자에서 좀 인공생명의 철학. 자, 그러나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렇지. 그래서 창조성의 관점과 통념이 위에 나오는 일반적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통념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창조자, 제피토알게. 그다음에 피조물을 만들어진 대상, 사물이니까 피노키오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이 우리 인간하고 로봇으로 치환해서 접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요 얘기가 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오니가 로봇공학자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치 또는 이 사회의 이런 로봇을 나는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로봇들이 그치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이 세상이 좀 무서워지고 있잖아. 인공지능 AI가 내가 너무 이제 요즘에 너희들 인스타 보니까 뭐 피규어도 만들어주더만. 혹시 그 짤 못 봤나? 그럼 너가 사진 넣으면은 그치 피규어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더만. 이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얼굴만 보고 그 사람 몸의 형태도 어느 정도 유출을 다 한대요. 그리고 지금 사진 같은 거 많이 있어도 그치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3D의 어떤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진단 말이야. 다른데 이게 다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란 이렇게 그치 만들었지만 그게 다른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창조자의 지금 한계점. 요거 때문에 뒤에 지금 이제 시기어의 어떤 이제 견해가 지금 나올 겁니다. 이거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할거 우리가 피노키오 로봇이었거든. 그러니까 로봇은 그냥 로봇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데 얘가 지금 이제 피노키오가 막 나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결국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 것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로봇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요 뒤에 나와.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한다고. 인간 되기를 목표. 그치? 또는 인간과 같은 역할 기능을 하게끔 만들려고 한다고. 아니, 그런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된다면 결국 인간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하고 지금 이제 현대사회하고 연결해줘야 돼. 어쨌든 피노키오 의지가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 그다음에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등을 포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지금 이제 생소한 다른 관점을 제시해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함축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유라는 말 좀 어려우면은 포함으로 바꿔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해서 친숙한 동화를 철학적인 주제, 철학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 되게 독창적인 지금 이제 시작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인공생명가 우리가 흔히 하는 로봇도 좋고 그치? 로봇뿐만 아니고 AI도 보면은 요즘 그치 제미나이도 있고 그죠 막 있잖아 그치 막 물어봐.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되냐고 우리 GPT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답해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치 관련해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되는가. 피곤하시죠? 조금만 쉬었다가 다 달라고 읽을게요. 알겠지? 좀만 숨 좀 돌립시다. 지문 178페이지 다 달라고 한번 읽어볼게. 자, 그래서
마사추세츠 공과대학 인공지능연구소 우리 소장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 나오는데 요 양반은 우리 필자의 견해랑 좀 비슷한 이제 견해 지닌 사람이거든. 자 어쨌든 자 브룩스라는 사람 과학자 또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했다라는 표현을 해서 어쨌든 간에 설득력을 이제 높인다 이런 효과. 그래서 과학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권위자 또는 뭐 전문가 이런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이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로봇의 이제 목적이 인간을 닮아간다는 거. 자 다시 말해 로봇의 진화 아까 쌤이 밑에 앞선 이제 쉬기 전에 좀 설명했었는데 인간되기를 목표로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로봇의 이제 인간되기 목표는 곧 이제 로봇이 실제로 그 목표를 뭐 했을 때 달성을 했을 때, 그치? 인간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진짜 인권이란 걸 줘야 되느냐? 그치? 인간적 권리를 주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로봇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다. 그렇지. 다시 그 이유는 그 로봇의 목표가 뭐기 때문에 인간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 그치? 그래서 로봇공학의 결국에는 궁극적인, 그치? 자, 이 귀결점은 인간학이라는 거야.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래서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렇게 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쨌든 철학적까지 시작해 법학적, 사회학적까지로 번져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것도 문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철학적 과제에 과연 이제 인간이 됐을 때 그 진짜 인간학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실제로 그들에게 자 어떤 법적 지위, 그치? 또는 사회적 지위를 줄 것인가라는 것이 인간학에서 머무르지 않고 로봇과 관련된 법학적인 문제, 그치? 그다음에 사회학인 이런 문제들이 플러스 알파로 더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로봇만 만들고 우리가 잘 쓰면 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학문들과 접목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 많은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인공 생명의 이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우리 공장 이제 뭐 이제 만들어내는 사물 뭐 자동차라든지 뭐 만드는 공장에서 기계를 많이 도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뭐 다른 이 지문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 로봇세라고 해가지고 로봇을 쓰니까 그지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을 안 하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지 이윤 중에 결국 사람들이 그지 이렇게 지금 실업을 하는 이제 상황이니까 너희들 로봇세 내가지고 그 로봇 때문에 실업한 사람들을 뭐 여러 다시 재사회화, 재교육화 시켜서 너희가 취업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지 로봇세를 물리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게 전부 다 뭐야? 인간학이 머무르지 않고 법학, 사회학과 관련되어서 그지 여러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것들이거든. 안 그래? 너희 생각해 지금이야 여러분 부모님 세대, 샘 부모님 세대야 우리 부모님들 몸으로 직접 그지 뛰셔가지고 그치?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 벌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는 시대에서는 로봇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 만드는 생산업이라든지 그지? 이런 것 만약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은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라들 나간다. 그래서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 말썽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요 문장 별표인데 자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 말썽 부린다 그 밑에 작은 글자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창조자의 통제를 뭐 한다고? 벗어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었을 거야. 만약에 우리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창조자 입장에서는 내 통제를 잘 따르는 거지 말 잘 듣는 착한 로봇이길 바랬는데 이 로봇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세상의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건데,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통제를 벗어나 그래서 유혹에 끌려, 그다음에 유혹을 또 뿌리치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그지 또 자유의 역설, 자유를 누리는 만큼 또 뭐도 있다고, 그래서 고통이나 시련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뭐야? 인간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인간의 모습. 자, 그래서 자기 의지 이퀄 지금 뭐야? 인간의 어떤 기본 조건입니다. 로봇과 무생물과 또는 이 생물 안에서 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저 자기 의지거든. 그치? 그래서 욕심이 지나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희망의 기간만큼이나 고뇌의 결실 또한 다 체험한단 말입니다. 자기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 무엇보다 늘었다 줄었다는 이 자신의 것처럼 거짓과 또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치? 자, 인간적 어떤 갈등 고민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요 지금 서술형에서 잘 물어보는 게 요 자유의 역설이라는 단어를 잘 물어보거든요. 저 잠깐 끊어서 오른쪽에 읽으며 생각하기 이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유의 역설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피노키오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반대 항인 것이 우리 반대급부로 특정 상황에 밑줄 구속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드는 커뮤니티 사회 내에서 지켜야 될 규약, 이거는 뭐 법, 그치? 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뭐야? 종속되고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자유의 역설 이꼴 자유를 누리는 만큼 구속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자 구속이란 어디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단락 마무리 한번 해볼게. 다시 왼쪽 질문 와서 그러면서도 자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열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사이에 그치? 자, 낮 자유라고 표현하겠지만은, 이거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을 느끼면서도 어쨌든 간에 자유의지를 그치? 포기할 수 없다고. 맛본 이상. 그래서 결국 이제 인간되기를 추구하는. 그래서 로봇 이꼴 지금 피노키오하고 지금 호흡시키면 되는 것이고,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 라는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진짜 어린이, 그치? 꼭두각시 요 의미도 물어보거든. 꼭두각시라는 요 표현은 지금 뭔 거야?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단순 그냥 기계, 그치? 사물에 불과한 거지, 그치? 나무 조각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됐다는 거, 어린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걸 넓은 개념에서 뭐야? 인간이 됐다라는 거. 그치? 뭘 가지게 되었다고?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노키오가 그치? 이런 자유의지를 그치? 통해서 그죠?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뭐 이제 로봇이 그치? 이 21세기에서 추구하는 목표랑 비슷하지 않느냐? 그것도 착한 의이 되는데 그래서 피노키오의 조물주인 제페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고 끝이 났네요. 어쨌든 밑에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8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80페이지의 세 번째 우리 소제목으로 착한 로봇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착한 로봇, 그래, 아까 통제가 그치 안 됐다며, 그치? 그래서 시게오라는 일본인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야, 그러면 착하게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케이. 자,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릅니다. 금방 우리 봤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미로도 그럴까요? 라고 해서 그치?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해서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Q&A 구조다라고 하시는데 필자는 지금 여기 대해서 우리 알고 있지만은 좀 어때요? 좀 비관적이에요, 사실. 이제 자, 동화 자체는 행복한 결말이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끝이 납니다만, 자, 필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자, 다만 그 뒤에 보시면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 생명들이 봐봐 모두 착한 로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되게 좀 비관적, 회의적이란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 이것을 지금 자 봐라. 자, 예상되는 지금 뭔 거야? 반론인 겁니다. 반론. 야, 이 착한 로봇일까라고 던졌지만은 착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야라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좀 가져왔단 말이야. 그치? 그 어떤 사람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자 시게오라는 학자, 일본인 과학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얘기 하냐면 자,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존재 같은 말, 착한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자, 이 말인즉슨 결국 이 창조주, 그치? 자, 만드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을 만듦에 있어서 그렇지 뭐 할 수 있는 걸로 여기는 거야. 통제가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거야. 맞아?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만드는 우리 인간이 로봇을 착하게 만들어서 그치 우리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 요금이 줄어들면은 요것이 우리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이런 생물학적 인간이나 생물체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그래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 그러니까 보면은 뭐 땅덩이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또 광물이라든지 그지 여러 뭐 인적, 그지 사회적 물적 이런 것들 다 차지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결국 그게 전부 다 누구처럼 표현한 거야? 생존 때문에 생존. 그지? 그래서 인간은 그럴 필요가 있는데
로봇은 사실 뭐야?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요거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로봇은 인간과 다르게, 그치?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뒤에 봐봐. 그래서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그치? 만들 수가 있다. 얘 투쟁할 필요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우리 여기서 성인은 어덜트가 아니고, 훌륭한 존재, 그치? 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훌륭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아까 위에 생물학적 이 투쟁, 요거는 당연히 우리 인간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는 인간을 다시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는 거. 이걸 다시 같은 말 뭐라고? 도덕적 존재 이꼴 착한 로봇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도덕적 존재, 착한 로봇. 너무 길이가 있으면 그냥 약식으로 표현할게. 자, 그래서 이처럼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인간을 위한 로봇이란 다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인간이 창조주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아주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봐달라고 요거 별표 한번 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 착한 로봇일까? 라고 진짜 좀 회의적인 거지. 자, 질문을 던졌어. 그랬더니 우리 시게오라는 거지 사람이 그래 착한 로봇을 만들면 돼. 이라고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반박 대답을 해놨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필자는 이 지금 시게오의 견해를 가져온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그치? 그래서 그 단락이 지금 나오는 요 바달락이에요. 바달락을 통해서 필자의 이 시게오에 대한 반박이 나옵니다. 요거 중요해요. 근데 이 반박도 어쨌든 필자의 주장이니까 주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이유와 근거를 지금 여기 창세기 신화를 가져와서 서포트한다는 거야. 가볼까? 자, 모든 창조 행위에는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의미가 있다. 자, 모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노키오든 그치 또는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든 간에 모든 뭔가 메이드였던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 통제를 벗어나려는 거지 묘한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도 지금 다르지 않다는 로봇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치 좋은 목적으로 그치 착한 로봇 만든다 하더라도 이 로봇이 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는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조물주인 신 요게 곧 우리 인간입니다. 곧 여기서 너희들 많이 헷갈리는 게 신의 피조물은 인간이고, 그치? 인간의 피조물은 로봇인 거야. 그러니까 호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신의 입장에서는 그치? 그 피조물이 인간인 거야. 아니, 근데 로봇과 이제 인간에서는 인간의 신과 같은, 그치? 조물주가 되는 것이고,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로봇이 인간과 같은 뭐가 되는 거야? 피조물이 되는 거야. 요 관계는 당연히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물주의 신의 명령과 최초의 인간의 자유, 그래서 여기로 말하는 최초 인간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세모 역세모로 좀 표현을 하는데 이 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아담과 이브가 지금 그 창조주의 그치? 그 메이드의 결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봤을 때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인간과 로봇에 대입하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 그래서 그 결과 낙으로 좁혀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서례적 진술이고요. 자,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 다시 세모, 그치? 자신의 피조물 누굽니까? 로봇. 그치? 그러니까 로봇과 관계에서는 인간이 그러니까 뭐랑 관련 짓느냐? 신이면은 피조물. 로봇 관계는 창조주. 요거 구분 좀 잘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이 로봇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이다. 이 말인 즉슨, 시게오, 너의 말 착한 로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 피조물들은
통제가 불가능해. 나는 그치? 이것을 창세기 신화를 그치? 이유를 그치? 근거를 가져와서 서포트하고 있더라. 이런 구조들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시교의 견해는 필자의 견해와 뭐하다? 같지 않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에 창세기에서 유추한 착한 로봇의 불가능성 해가지고 그치? 창세기. 신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명예를 고역했던 것처럼 오른쪽 로봇공학, 그래서 유추라는 건 위에 밑줄하나 그어주시고 과학자가 로봇을 만든 이 과학자가 그치? 인간, 신입니다. 왼쪽에 이제 층위를 맞추면은 두 번째 점에 로봇이 바로 왼쪽에 있는 요 인간 누가 되는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유추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됩니까? 자, 다음 밑에, 인공노예라는 네 번째 소제목 나왔네. 가볼까? 자,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신의 관점,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고? 자율과 평등의 관계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통제 불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면 자율과 평등으로 가게 돼.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란 말의 이 원래라고 해서 그지 어원을 밝히는데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 로보타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대. 이 명칭은 1920년 초에 뭐 카렐 차페크의 연구 로섬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사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로봇이 처음 출현했을 그 목적은 뭐였다고? 노동자 대체. 그치? 단순 뭐 노동이라든지 그치? 힘든 일, 더러운 일, 자, 이런 것들 대체하는 제 목적이었다고. 자, 그래서 로섬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노예를 생산하는 거지. 그래서 로봇에 대한 초기관념은 인간을 대신하는 거지. 대체하는 그냥 무언가. 이 정도로 인식됐었다. 그치? 그런데요, 하지만 하고 그치? 자, 대조인데, 오늘날 로봇들은 어때요? 이미 이제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 로봇이나 가정부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고요. 또는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여전히 그지 만들어지고 있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지? 자, 하면서도 플러스 알파가 생겼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뭐다?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들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존재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육체 노동 하는 로봇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이거 장난 많이 친다. 이런 육체 노동, 자, 대신하는 로봇은 없어졌다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있으면서도 어쨌든 이런 동반자 또는 우리가 반려 땡땡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반려 동물도 이제 반려 로봇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이런 동반자, 자, 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로봇도 등장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애완동물 로봇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간병인 로봇이나 가정교사 로봇 또한, 자, 또는 배우 로봇 다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오늘날 로봇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는 삶의 노동자 역할. 그치? 요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자, 로봇들, 그치? 개발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서 브룩스 편을 다시 한번 나오자.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이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 자, 왜? 이유는 로봇의 목표가 뭐기 때문에? 인간 되기. 그치? 대답해야 되지. 인간 되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과 그치? 흡사한 무언가를 그치? 갖게 될 거야. 갖추게 될 거라고. 자, 어쨌든, 자, 브룩스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 뭐가 된다고? 인간 되기가 됐다.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같은 인간으로 그죠?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만약에 노동자나 그치? 노예로 부르는 것은 이건 너무 그래, 비평등이고 그죠? 불평등하다. 그래서 비윤리적. 그러니 자, 대체 노동자 노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하나의 그치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또 전문가 견해를 좀 인용을 해서, 그치? 자, 이것은 또 이렇게 밑에 작은 글자로 정리되어 있는 거, 로봇을 대할 때 인간이 갖추어야 할 태도, 그치?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요거는 그래서 그 181페이지 차단락 그 네 번째 줄 있잖아요, 그렇지? 그 밑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인간되기가 되는 것이 인간으로 그죠? 반려자로, 동반자로 이렇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되나? 자, 그리고 밑에 교과서 내용 확인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우리 소제목 나오는데, 자, 오늘 요 본문까지만 딱 마무리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타자를 이제 어떻게 달겠지? 타자 이거 별표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 앞선 페이지까지만 해도 로봇 요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 자, 이 타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 차자가 놈자자란 말입니다. 이미 그러면 이제 로봇의 목표, 궁극적 목표인 인간적인 달성이 됐고, 그리고 인간으로 그럼 처리를 안 할 거라면 거지,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로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닌 남, 즉 여기서는 인간과 다른 고유의 이 생명체로서의 인공 생명을 의미한다. 그치? 그러니까 인간으로 그치 처리를 안 해줄 거라면 인간과 비슷한 동등한 그치? 자, 다른 존재로 봐야 되는 건 아니니. 자,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공학자들도 있다. 이 로봇공학자 세 번째 이제 공학자인데 실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 브룩스, 그 다음에 시게오, 그다음에 이렇게 공학자까지 3명 나온다고 했다. 자, 로봇 목표가 근데 보니까 인간되기가 지금 아니래요. 그치, 이 사람들은. 자,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어. 조금 모자라도 상관없고, 그치? 또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두뇌를 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서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 즉 지능이 있지만은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되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로봇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 자, 다시. 자, 단순 사물로서 대하는 게 아니고 외계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 어떤 생명체를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미래 로봇이 인간의 두뇌와는 어떤 다른 자기만의 고유의 사고 구조서 이 고유의라는 요 말이 지금 핵심이야. 고유의. 즉, 저 로봇만이 지니는 어떤 스페셜함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 인간이라는 개체 존재와는 다른?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있고 인간이 목표인 로봇. 이 로봇은 그냥 인간하고 이제 동등한 지위를 가질 로봇일 거야. 그런데 인간의 자, 지능이나 수준, 사고가 지금 아닌 자신만의 어떤 고유함을 지닌 존재로서의 로봇. 요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고유함이라는 걸 이제 근거로 인간은 아니지만 동등한 어떤 다른 존재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이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 아까 다른 고유의 사고방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 자, 그래서 타달락. 그래서 로봇공학자들은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나 어려운 문제, 자, 제기를 할 것이에요. 그들과 관련해서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그치?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로봇이 목표가 인간되기를 목표로 할 때, 그치? 그때는 이제 인권 문제.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말하는 그들은, 자, 아까 우리 세 번째 우리 로봇공학자들 그들 얘기하는 거야. 자, 이들은 인권 문제가 아니냐고. 고유함을 지닌 존재, 타자로서의 그치? 어떤 새로운 존재로서, 즉 로봇에게 로봇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치? 문제가 떠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과 유사가 아닌 인간과는 다른 고유 생명체라는 관념이 그치? 전체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타자, 그치?
인간이 아닌 거. 아니, 당연히 위에는 로봇 이꼴 인간이니까 그 지금 인권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세 번째 나온 로봇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로봇 고유의 무언가를 근거로 그렇지 새로운 타자로서의 어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 그 말씀 먼저 적어버렸네.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그치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 우리 인간이 뭐 하게 된다. 저거는 우리 인간과 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하네, 결과를 내놓네. 그런 점에서 저것과 다른 우리 인간만의 고유함은 무엇일까? 그치? 즉 인간만의 고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게 된다. 고민하게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만의 고유함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철학적 과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인간적인 목표에서 그냥 뭐 인간학, 그지? 요 정도로, 그지? 그 종목에서 인권의 어떤 수준, 그지? 요걸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였다면은, 새로운 타자로서의, 그지? 철학, 인공생명 철학에서는 인간만의 고유함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 과제가 새롭게 등장하네. 그죠? 그래서 정체성과, 그지? 존재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성찰. 이 인간만의 고유함이 바로 인간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 다음에,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그치? 다른 것과 구별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거죠. 진지함을 이렇게 유발합니다. 이거 이해됐지? 그래서 교과서 지문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밑에 파달락 한번 보면, 그치? 자, 결국, 이런 철학적 과제는 이제 뭐야? 인간은 무엇이고, 그치?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야. 자, 위에 있는 요 박스랑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고 그죠? 어떤 이제 일꾼들을 뵀을 때는 이미 이제 여러 전문가에서 주도도 역할을 할 때쯤에는 이미 새로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즉 뭐야? 문제가 흔해질 것이고 또는 해결됐을 수도 있고, 맞지? 자, 근데 지금 저도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여기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로봇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저 로봇은 다시, 자, 그냥 단순 기계 사물에 그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새로운 타자로서. 그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또 이제,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그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질문의 형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달라. 여기에 대해서 필자가 나름의 지금 대답을 내놔요. 자, 그래서 피노키오의 뭐 주인공이 자 제목에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입니다. 자, 그런데 콜로드의 동화에서 피노키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피노키오를 창조한 제페토의 태도라고. 이 제페토 자식, 자, 우리 제페토가 결국 이제 우리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서 그지 피노키오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봤다고 새로운 타자 로봇으로 삼았다면 제페토가 결국 뭐 로봇을 만든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페토의 태도로부터 우리 인간이 그치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를 뭐 할 수 있다?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봐라. 제페토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 즉 피노키오 로봇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그죠? 아무리 말썽 피우더라도 받아들일 준비, 즉 그를 이해하는, 그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지? 우리말로 해도 고유는 무엇인가라는 정체, 그지?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도 분명해야 되고, 우리 인간이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지? 진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키워드가 있다면은, 배려, 헌신, 그 다음에, 희생, 헌신의 희생, 이해, 그리고 요걸 다 관통하는 지문속 키워드는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요 인내라는 워딩도 서술형에서는 간혹 이제 이렇게 꼭 들어가서 넣어줘야 되는 워딩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제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필자의 관점을 정리하거나 그지 하라고 했을 때 요 인내라는 워딩이 꼭 들어가. 알겠지? 앞에 있는 배려, 희생, 뭐 이해 중에 하나 넣어도 상관없지만 굳이 이렇게 인내를 그치 마지막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지막 편을 보시면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도 자 요것도 중요해. 서로
자, 마치 우리 윗단력만 보면은 인간이 이제 로봇, 그지? 일반적으로 뭐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지. 여기는 서로라는 원이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봐. 이 로봇이 어떤 새로운 타자라면, 로봇의 입장에서, 로봇이 만약에 주체면 우리 인간이 로봇에게는 뭐야? 다른 타자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적 관점에서, 인간이 주체라면, 그치? 자, 로봇 새로운 타자는, 그치? 객체, 대상되는 거야, 새로운 타자. 그럼 다시, 로봇이 이제 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 인간이 뭐가 되는 거라고? 상대방, 새로운 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상대적 관계, 그치? 그러면서 서로 상방씩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무엇을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그와 함께하는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을 한다. 이제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둔다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더 의문형 결말, 의문형 계속 반복을 하고 의문형 결말까지 제시를 하면서 자, 참여, 유도, 관심 유도, 그러면서 인간과 인공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성찰할 것을 당부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치? 그리고 이 피노키오의 모험은 일반적 해석이 아닌 것이 새로운 어떤 21세기 인공생명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또 당부,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에 아침 9시 잘 시간 맞춰 와주시고 요 지금 뒤에 있는 자 학습활동 빨리 정리한 다음에 내가 한번 물어보자. 저기 186페이지 이런 학습활동에 있는 뭐 이런 짤막한 글들 이런 것들 하나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 아마 외부집 많아가지고 이런 거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 있으니까 하게 되면 체크해놨다는 생각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도 이거 스킵하고 바로 이제 보고 얘기한 다음에 외부 지문 남은 3개 중에 한 2개 정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과제 지문 많이 읽고 내가 풀어봐도 되겠다 싶으면 한 세트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지?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